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백서 시간을 처음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비트백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요. 이 비트코인은 왜 탄생했냐라는 어떤 탄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탄생에 대한 질문,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일단 저는 제 탄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실 때 있지 않나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인간은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왜 생겨났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그래서 창조주의 존재를 조금 찾게 되죠. 누가 이거를 만들었나?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을까라는 것을 항상 궁금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정보가 없이는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도대체 왜 여기에 왔냐? 그리고 어떻게 가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리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궁금증입니다. 그래야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딱 기저에 두고 그 위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왔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든지 단기적인 목표가 그래서 수립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선조들도 항상 신의 존재를 누구나 다 찾았었습니다. 뭐 신은 각 문화권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어떤 인류가 존재했던 시대 그리고 문화권에서는 다 나름의 신이 존재를 했죠. 그래서 그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줬다. 그리고 그 신은 이런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이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항상 그리고 창조주를 믿고 그리고 그 숭배하고 이런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제 지속되어 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저는 굉장히 이 스피리추얼리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종교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이비 종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메이저 종교에 가깝게 앞으로도 더 발전돼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깊은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왜 애초에 탄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좀 표면적인 먼저 탄생 동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2008년 금융위기라는 어떤 큰 시대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뉴욕발 금융위기라고도 하고 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고도 하는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당시 이제 미국에서 둘째 가라면 손꼽히는 대형 투자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그 파산의 여파가 주변 은행들로 다른 미국의 대형 은행들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연쇄 파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투자은행들의 자신의 돈을 넣어놨던 투자자들의 돈이 다 일순간에 증발하게 생긴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다. 한마디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패닉에 빠졌었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1997년, 98년에 외환위기를 한번 겪고 그때 크게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이제 경제가 다이어트를 했다는 표현을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큰 쇄신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는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그 외환위기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막 성장 가도로 다시 들어갈 때 대통령이 됐고 그때 이제 통화스와프 같은 것도 미국과 또는 일본과 체결을 해놓으면서 이 국내에 다시 외환시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미리 취해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는 크게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미국 대학교를 재학하고 있었는데 2008년에 제가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그때 이제 제 4학년 선배들이라던가 아니면 제 친구들이 다 전부 다 취업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취업에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학생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약간 졸업을 유예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졸업을 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거나 왜냐면 취업이 전혀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워싱턴 DC는 금융사가 많지는 않았고 로펌, 컨설팅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세무 회계 관련한 법인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심지어 이런 것들까지 다 그 뉴욕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번져서
전부 다 레이오프 되는, 사람들이 다 나가는, 그래서 워싱턴 DC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었던 짐들 상자에 들고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풍경들이 진짜 뉴욕과 비슷하게 펼쳐졌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봤고, 야,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1 환율이 그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 학비 내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그 이듬해인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비트코인의 컨셉을 9페이지짜리 글로 표현한 백서라는 걸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서를 이제 자기가 있었던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발송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의 그래서 이 탄생 시기와 2008년 금융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게,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첫 번째 블록이 드디어 발행이 됐을 때, 블록이 생성이 됐었을 때, 그 블록에 들어가 있는 트랜잭션에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 이미지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 파일은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타임지의 일면, 그때 당시 발행된 일면 신문 기사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영국 중앙은행이 두 번째로 영국 시중은행 중 하나를 이제 구제금융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기사가 한 켠에 있는 이제 신문 일면,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최초 블록에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가 분명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뭐냐? 2008년 금융위기에 우리가 목격을 했던 그 금융 시스템의 실패, 그리고 중앙화된 어떤 이 은행 시스템, 은행들로 이루어진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금융 라이프를 100% 책임질 수 없다고 보고, 탈중앙화된 캐피털리즘, 탈중앙화된 자유시장 경제, 이것을 구현하고자 했던 거죠. 이제 그 더 딥하게 들어가면,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P2P 디지털 화폐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디지털 버전으로 존재하는 개인 대 개인 간의 화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백서에 드러나 있었던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정의였는데, 결국 화폐라는 거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물물 교환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물물 교환의 수단. 그게 디지털 형태로, 그리고 P2P, 개인 대 개인 간. 원래는 이제 3자죠. 은행이 중간에 껴있고, 아니면 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금융 인프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제 개인 대 개인 간 돈 거래를 할 때 중간에서 그 신뢰의 어떤 보루, 신뢰의 담보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게 필요 없고 그냥 탈중앙화된 형태로 개인 대 개인 간 돈 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을까? 사실 금융위기는 그전에도 많았죠.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뭐 크고 작은 금융위기,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는 뭐 1930년대 대공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1909년에는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은행들 연쇄 파산 사태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97년 외환위기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찾아왔던 유로존 크라이시스도 2010년에 있었고, 이렇게 크고 작은 금융위기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를 딱 떼놓고 보면요, 여러분 혹시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진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만약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져서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MBS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이 뉴욕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던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투자 금융 상품, 부동산 채권을, 여러 등급의 부동산 채권을 모아서 그거를 하나의 트란치라고 하는 걸로 묶은 다음에 새로운 상품을 냈던, 그게 MBS죠. 그 MBS를 잔뜩 쟁여놓고 있다가 이 투자은행들이, 그러니까 MBS에 잔뜩 투자를 해놓고 있다가 그 MBS의 가격이 똥값이 되면서 이 투자은행들이 다 파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마진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 가상의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이 어느 날 이제 아주 뭐 소규모의 인력 구조 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0년 동안 이 회사를 다니셨던 리스크 관리 부서에 있었던 에릭 데일이라고 하는 직원이 그날 이제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근데 이 에릭 데일이 이 회사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 투자를 하고 있었던 MBS 증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정리해고를 당하니까 그날
자기 부하 직원에게 자기가 그동안 쭉 분석했던 것들 자료를 넘기고 회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에릭 데일 상사의 분석 자료를 넘겨받았던 피터 설리번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죠. 피터 설리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몇 년 차 안 되는 신입 직원이 그 나머지 분석을 완성을 해요. MIT 출신의 굉장히 이제 수학에 굉장히 밝은 이제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그 캐릭터가 그려지는데 MBS 증권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MBS 증권이 부도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부에 보고를 하죠. 그리고 이거를 보고를 받은 이제 상급자들이 회의를 열고 이거 실제 들여다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제 또 새벽 1시인가 2시경에 회사 회장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전화를 걸어서 전체 중역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영화를 딱 그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에 그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전체 중역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도덕적 해이. 우리는 금융 시스템을 믿고 우리의 돈을 맡기고 그 안에서 거래를 하지만 이 금융 시스템 안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객인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이 금융 소비자인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입장에서만 결정을 한다는 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장면이 그 회의에서 나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이 중점인데 그 존이라는 회장이 MBS를 다 그날 팔자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중역 회의에 참석한 일부 중역들이 말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MBS 증권이 똥값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이거를 다음날 아침에 장 열고 우리 고객들에게 다 팔면은 이거 범죄다. 이거 완전히 범죄고 우리 앞으로 이 모든 고객들과 몇 년 동안 거래할 수 없을 거다. 완전히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존이라는 회장은 상관없다. 우리는 지금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딱 장 열리자마자 이 회사는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MBS 증권을 전부 다 땡처리를 해서 이제 주변 동료, 뭐 파트너, 투자사들에게 다 떠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영문을 모르고 사게 되는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회사들은 또는 고객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MBS 증권이 1불이다 그러면은 1불에 파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파니까 의심하겠죠. 왜 갑자기 넘기려고 하냐? 그러면은 이제 싸게 파는 겁니다. 90%, 80%, 70%, 50%까지 가격을 덤핑 쳐서 그날 아침 장 열리자마자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다 팔아버려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MBS를 다 그렇게 땡 처리를 해서 디스카운트를 크게 해서 다 옆 회사들로 다 전가를 해버리고 이 회사는 결국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 크라이시스에서. 그리고 이 존이라는 회장이 그리고 그 굉장히 또 재밌는 장면이 그 결정을 하고 이제 모든 이제 세일즈 트레이딩 부서 직원들이 다 그렇게 거짓말로 자기 고객들과 파트너사 그 투자은행들의 전화를 걸어서 속이고 MBS를 다 그렇게 싸게 팔 때 그 존이라는 회장은 자기 회사 옥상에 있는 식당에서 이제 스테이크에 와인을 아침부터 먹으면서 굉장히 또 잔인한 말을 합니다. 그 이제 회의에서 반대를 했던 그 중역이 나가고 싶다. 이제 자기는 이제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네가 하라는 대로 MBS 다 팔겠지만 다 팔았다. 오늘 아침에 다 이제 성공적으로 팔았고 근데 나는 나가고 싶다. 보너스 챙겨줘.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하겠다 했더니 이 회장이 2년만 더 내 곁에서 계속해서 이 사태를 처리하는 걸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돈은 숫자일 뿐이다.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다. 숫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뭐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 없다. 항상 역사적으로 돈은 있다가 없다 해왔다. 우리는 어쨌든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내 옆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그 말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냥 숫자일 뿐이다, 돈은. 그런 이제 대규모 투자은행을 운영하는 회장의 입장에서는 돈은 그냥 숫자인 겁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당연히 돈은 숫자가 아니죠.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인생이죠.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재산,
그 숫자지만, 은행 잔고에 찍혀 있는 숫자일 뿐이지만 그거는 내 인생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20년의 인생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숫자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은행들이라고 하는 어떤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이 기관의 수장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이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비트코인이 생겨난 동기는요, 이 모럴 해저드에 대한 문제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투자 은행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이 미국처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중은행, 우리처럼 일반 국민들의 그 예금을 받아서 그걸로 대출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은행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은행이 따로 존재를 하죠. 뭐 신한금융투자라든가 뭐 아니면 우리금융투자라든가, 지금 농협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미국은 사실 다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한 은행이. 아무튼 그렇게 은행가들의 이 마음 속에서 우리 고객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거는 다르게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한다라는 게 그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그렇게 불안전 판매, MBS 증권이 똥값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불안전 판매를 했던 그 많은 수많은 투자 은행들의 담당자들 중에서 감옥을 간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다니던 모 당시 중역이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을 잠깐 갔다 왔고요. 나머지 은행들의 중역들은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를 발생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 은행들이 베일아웃을 받았죠. 이제 중앙은행이 연준이 나서서 진화를 한 겁니다. 뉴욕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MBS 부도가 나고 은행들이 연쇄 부도가 파산을 할 위기에 처하자 이 은행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 예금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돈을 못 돌려주게 생겼잖아요. 파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서 이 은행들을 다 구제금융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위기 겪고 IMF에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저자세로 그 굴욕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금모으기 운동하고 이러면서 그 위기를 겪어냈던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월가의 은행들은 어이없게도 그 구제금융 받은 돈으로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회사 중역들에게 보너스를 준 거예요.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투자 은행들이. 그러자 이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 미친 거 아니냐. 구제금융을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쇄신을 해서 내살깎기를 해서 다시 살아나서 그때 뭐 문제를 일으켰던 은행들이 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너스 잔치를 벌인다고?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해준 점, 그리고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킨 점 등이 다 이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던 거고요.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당시 창시를 했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문제를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으로서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 어디 명문화되어서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거는 신뢰 기반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는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은행과 그다음에 우리가 찾는 뭐 증권사 창구와 이런 금융기관들은 우리가 100%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내 돈을 거기 맡기는 거예요. 금융은 신뢰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금융 기업들, 그 기업들의 수장들의 마인드는 전혀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없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한계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마진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투자은행의 회장, 존이라는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실망을 자아내는 그 여러 가지 마인드를 이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되뇌어보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어떤 구현하려고 하는 세상은요, 아나키가 아니에요. 무정부주의가 아닙니다. 뭐 은행 다 필요 없어, 뭐 정부 다 필요 없어, 이런 아나키즘이 아니고요, 탈중앙화된 캐피탈리즘일 뿐이에요. 대체제죠, 대체제. 이 중앙화된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중앙화된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중앙기구는 반드시 타락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죠. 어떤 대체제가 없잖아요. 은행이야 뭐 계속해서 뭐 새로운 은행이 나타나고 바뀔 수 있지만 그 시스템 자체,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그 화폐가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유통되는 이 시스템 자체는 완전한 독과점 구조입니다. 근데 이 독과점 구조에 분명히 이제 어떤 타락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은 반대급부에서 우리가 대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생겨난 거고 15년 동안 굉장히 성공적으로 어떤 대체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히 그냥 희소한 어떤 디지털 자산이 생겨났다, 그냥 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희소해지니까, 그 공급량은 줄어드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의 탈중앙화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질 때마다, 즉 뭐 뉴욕발 금융위기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중앙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중앙은행의 권력은 계속해서 비대해지고 있고, 이들이 내리는 어떤 의사결정은 계속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는 뭐 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최소한이죠. 사람의 감정을 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모럴 해저드는 커지고 있고, 그 문제는 계속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도피처가 필요하다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영향력도 같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비트코인은 존재하는 거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궁금해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창조주의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왜 만들었냐를 궁금해합니다. 그게 마음의 위안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몇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 사람의 존재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는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나, 이 관점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떤 정체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유추하는 비트코인의 탄생의 목적은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모럴 해저드, 금융위기를 통해 드러난 그 은행가들의 모럴 해저드,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한계,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하는 현재 금융은행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나타난 기술이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